저희 집안에서는 고아 출신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예비 시어머니 박선미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29살 패션 디자이너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파 디자이너였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박민호는 조카의 떨리는 손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8살 동원건설 대표이사인 그는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친딸처럼 키운 조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처음 목격했습니다. 최재혁의 아버지 최동욱은 아내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정작 예비 신랑 최재혁마저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사랑한다던 남자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그리고 과묵한 삼촌 박민호는 왜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귀빈실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박선미는 들어오자마자 한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우리 재혁이가 왜 이런 애를 골랐는지 모르겠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조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정중히 전달했지만 박선미는 받지도 않았죠. 고아 출신이 뭘 알고 준비했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년을 사귀며 최재혁에게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이 쏟아졌죠. 재혁이는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아니, 어쩌면 최재혁은 처음부터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선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재혁이는 명문가 출신과 결혼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을 수는 없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한테는 삼촌이 계십니다. 친부모는 아니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박선미는 비웃었죠. 삼촌이요? 삼촌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나요? 혈연도 아닌데. 게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제 조카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선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욕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고아는 고아잖아요. 우리 재혁이는 강남 최고 부동산 재벌가의 장남입니다. 신부감의 집안 배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최동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것 같소. 하지만 박선미는 남편을 쏘아봤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재혁이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지수씨,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나요? 재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저도 가문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민호는 조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는 승리한 듯 웃었죠.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식당을 나서는 지수의 뒷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있던 박선미와 너무 대조적이었죠. 민호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제가 고아라서 그런가요? 제가 잘못 태어난 건가요? 민호는 조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저쪽에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겠다고. 최 씨 일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요. 성북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이미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민호는 48살 성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동원건설 대표이사로 중견건설사를 이끌고 있었죠.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가족만큼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조카 한지수는 그에게 친딸이나 다름없었죠. 20년 전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고아원에 있던 9살 지수를 데려온 게 민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카였지만 그는 지수를 친딸처럼 키웠죠. 대학 등록금부터 프랑스 유학비까지 모두 민호가 됐습니다. 지수가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것도 삼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죠. 그런 조카가 오늘 상견례장에서 짓밟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동욱이 운영하는 대성부동산 개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회사 정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은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기업이었죠. 최동욱이 사장으로 있고 매출은 연간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탄탄한 회사 같았죠. 하지만 민호는 건설업계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의 겉모습만으로는 속을 알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재무제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현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민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의 주요 협력사 목록을 보던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건설 자재 공급업체가 바로 동원건설의 계열사였던 거죠. 정확히는 민호가 대주주로 있는 동원산업이었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은 지난 3년간 동원산업에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자재를 공급받고 있었죠. 레미콘부터 철근, 시멘트까지 모든 주요 자재를 동원산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끊긴다면 대성부동산 개발은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다 해도 최소 2~3달은 걸릴 테고 그 사이 진행 중인 공사들은 모두 지연될 거였죠. 지연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재미있군.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새벽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주세요. 3년치 전부요. 비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죠. 오늘 안으로 부탁합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민호는 꼼꼼히 살펴봤죠. 계약서, 납품 내역, 입금 기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공급 계약이 다음 달에 갱신될 예정이었던 거죠. 민호는 법무팀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계약 갱신하지 않을 겁니다. 팀장은 놀랐습니다. 사장님, 대성부동산 개발은 우리 주요 거래처인데요.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갱신 거부 통지서를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팀장은 당황했지만 민호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지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삼촌, 저 정말 괜찮아요. 삼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해결할게.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며칠간 더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최 씨 일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선미의 일상부터 최동욱의 사업 현황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죠. 민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냉소를 띄웠습니다. 박선미는 강남 사교계에서 허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자신의 집안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동욱의 회사는 겉으로만 번지르한 회사였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고 현금 흐름도 불안정했죠. 최근 3년간 진행한 재개발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낮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동욱이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인회계사 출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 좀 분석해 줄 수 있나? 그 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죠. 언제든지. 뭔데? 민호는 대성부동산 개발의 재무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거 완전 엉망이야. 분식회계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보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수준이야.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네. 이제 카드가 모두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원산업에 지시를 내렸죠. 대성부동산 개발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합니다. 즉시 통지서를 발송하세요. 동원산업 영업팀장이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 매출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손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지하세요. 그날 오후 대성부동산 개발에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계약갱신 불가 통지서였죠.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 방침 변경으로 인한 거래 중단. 최동욱은 그 공문을 받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거래를 끊는단 말인가요? 급히 동원산업에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방침입니다. 최동욱은 직접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대성부동산 개발 최동욱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이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최동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년간 거래해온 단골 아닙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5개나 됩니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최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최동욱은 아직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며칠 후 민호는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의 탈세 의혹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서 보냈죠. 차명계좌 내역, 페이퍼 컴퍼니, 거래 증빙,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곧바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조사하지 않을 리 없었죠. 민호는 또한 건설업계 기자들에게도 정보를 흘렸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요. 기자들은 이런 특종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곧 기사가 나갈 것입니다. 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곧 결과가 나올 거야. 지수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삼촌을 믿었습니다. 네, 삼촌. 월요일 아침 최동욱의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원산업과의 계약이 끊긴 지 3일 만에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현장 소장들이 일제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레미콘이 떨어졌습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철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내일부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최동욱은 급히 다른 자재 공급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설령 있다 해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최동욱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민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동욱은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계약을 유지해 주십시오. 값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최동욱은 애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하겠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댁에서 상견례 하셨죠? 제 조카 와요.
최동욱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게.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댁 부인께서 제 조카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동욱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내가 지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생각이 났죠. 박 사장님, 그건 제 아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최동욱은 아내 박선미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소. 박선미는 태어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최동욱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상견례 때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 이 꼴이 됐소. 그 여자 삼촌이 누군 줄 알아? 동원건설. 박민호 사장이야. 박선미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동원건설은 건설업계에서 나름 입지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자재 유통 부문에서는 업계 상위권이었죠. 박선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고아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최동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현장 5군데가 모두 중단됐소. 지연보상금만 수십억이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동원산업과의 거래가 끊긴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협력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대성부동산 개발이 자금난인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하청업체들은 미리 공사비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성금 좀 더 주십시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최동욱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현금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은행에서도 부정적인 신호가 왔습니다. 최 사장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최동욱은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상견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여자를 고아라고 무시한 것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밤 최동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선미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고작 저런 일로 거래를 끊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최동욱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고작이라고? 당신이 남의 조카를 고아라고 모욕한 게 고작이란 말이요? 박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이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괜찮아요? 최동욱은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부도날 수도 있어. 재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 유학은요? 내년에 하버드 갈 예정이었는데요. 최동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학은 무슨?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최 씨 일가의 저녁 식탁은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목요일 아침 박선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박민호를 찾아가 사과하기로요. 남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해야죠. 박선미는 명품 백을 들고 동원건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사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박선미는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박선미는 달려가 막아섰죠. 박 사장님, 잠깐만요.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용서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래를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박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둘 다였으니까요.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제 조카를 고아라고 무시하시며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십니까? 박선미는 변명했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심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요. 우리 재혁이가 고아 출신과 결혼한다니.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잘못했는지. 박선미는 당황했습니다. 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조카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을 뿐이죠. 그리고 저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요. 박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제 조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더 큰 재앙이 최동욱을 덮쳤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성부동산개발 최동욱 사장님이십니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동욱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국세청 직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차명계좌 운용 및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최동욱은 주저앉았습니다. 차명계좌와 분식회계는 사실이었습니다. 들키면 탈세로 수억 원의 벌금과 징역까지 갈 수 있었죠. 누가 신고한 거지? 최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건 큰일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회사는 마비됐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성부동산개발이 세무조사 받는데 협력사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미수금 회수에 나섰죠. 사장님, 우리 공사비 먼저 주십시오. 회사가 부도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최동욱은 사방이 막혔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려 했고 협력사들은 돈을 받아가려 했습니다. 현장은 멈춰섰고 세무조사는 진행 중이었죠. 그날 저녁 최동욱은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왜 도와야 합니까? 최동욱은 울먹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 조카가 할 일입니다. 저한테 빌지 마시고 제 조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최동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조카분께 사과하면 거래를 재개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제 조카가 용서하면 제가 더 이상 당신 회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동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괴롭힌다니요? 지금도 충분히.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 사장님. 세무조사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이죠. 전화를 끄는 최동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주요 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성부동산개발 분식회계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차명계좌 운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죠. 최동욱은 신문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지? 이건 내부 정보였습니다. 회사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민호였습니다. 그가 탐정을 통해 모든 걸 파헤쳤고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비상장 회사였지만 장외 거래가 있었는데 가격이 반토막 났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최동욱의 사무실은 항해 전화로 가득 찼습니다. 협력사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회사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공사를 중단했죠. 돈을 먼저 주세요. 그래야 일을 하죠. 최동욱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새로운 대출은 불가능했죠. 회사 통장은 압류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나오는 겁니까? 최동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을 줄 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몇몇 핵심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회사는 빠르게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죠. 박선미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죠. 사교 모임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대성부동산 개발 망한데. 박선미 이제 어쩌려고. 명품숍 직원들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겠어요? 카드가 좀. 박선미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카드를 모두 정지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으니까요. 박선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명품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삶. 남을 깔보고 무시하며 살아온 세월. 그게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최재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유학은 물 건너갔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됐습니다. 야, 최재혁. 너희 아버지 회사 망했다며? 너 이제 우리랑 어울리지 마. 강남 재벌 2세들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었죠. 재혁이는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지수를 차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요. 지수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집안이나 돈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재혁이는 어머니 말만 듣고 지수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연락을 끊었고 재혁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대성부동산 개발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회생이 불가능했죠.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했고 회사는 최동욱의 손을 떠났습니다. 최동욱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모두요. 강남의 호화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였죠. 최 씨 일가는 강남에서 쫓겨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박선미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고 차도 압류당했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박선미는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지수를 고아라고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수야, 이제 그만하면 됐을까?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삼촌, 충분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2달이 흘렀습니다. 한지수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에 집중했죠.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패션쇼 준비 회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축가 정우진이었죠. 32살의 정우진은 민호의 회사와 협업하는 건축가였습니다. 민호가 일부러 둘을 만나게 한 것이었죠. 정우진은 지수와 달랐습니다. 최재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았죠. 지수의 재능과 성품만을 봤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멋지네요. 제 건축물에도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죠. 2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 때문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도 늘었죠. 정우진은 지수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지수 씨가 멋진 사람인데요. 지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민호는 2사람의 관계를 지켜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정우진은 좋은 사람이었죠. 집안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지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정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수를 부탁하네. 좋은 사람이야. 정우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님, 제가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3달 후 정우진은 지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죠. 지수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정우진의 부모님도 지수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지수씨,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마워요. 우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정우진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지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눴죠.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민호도 기뻤습니다. 조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웃었습니다. 삼촌, 저 정말 행복해요. 민호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평생 행복해야 해. 한편 최 씨 일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박선미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재혁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을 배워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박선미는 우연히 거리에서 지수를 봤습니다. 정우진과 함께 걷고 있었죠.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선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박선미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박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지수는 정우진의 팔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미 과거였으니까요. 박선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박선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빌라의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요. 봄이 왔습니다. 한지수와 정우진의 결혼식 날이었죠. 서울 시내 유명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패션계 인사들과 건축계 인사들이 모였죠. 지수의 동료 디자이너들도 왔고 정우진의 대학 동기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호였죠. 그는 오늘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삼촌, 제가 예쁘죠? 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행진곡이 시작됐습니다. 민호와 지수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떨렸지만 삼촌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제단 앞에는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는 지수의 손을 정우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지수 부탁합니다. 평생 잘해주세요. 정우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집안도 재산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례사를 들으며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지수가 모욕당하던 날이요. 박선미가 고아 출신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하던 그날. 민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조카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 씨 일가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민호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삼촌으로서 할 일이었죠. 이제 지수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으니까요. 민호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지수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다. 정우진의 친구들도 덕담을 했습니다. 우진아, 부럽다. 신부가 진짜 예쁘네.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삼촌은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이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삼촌은 제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세요.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삼촌도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원에서 하늘을 바라봤죠. 형이 생각났습니다. 지수의 친아버지요. 형님 잘 키웠죠? 지수가 이렇게 행복해요.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형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요. 민호는 만족했습니다. 삼촌으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지수는 정우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지수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호는 다시 피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와 정우진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민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집안도 아니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